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나연사 앵커의 휴가로 일주일 동안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먼저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버스노조가 예고한 파업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500인 이상 버스 회사에도 임금 지원을 늘리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현장의 반응은 싸늘한 가운데 버스업계 노사는 내일 막판 협상에 나섭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과 성범죄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수사단이 김 전 차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억대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김 전 차관은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서아프리카에서 납치됐다가 구출된 우리 국민은 정부가 철수를 권고한 말리에도 머물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여행 위험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여행 경보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충북 제천화 휴대전화 부품 제조업체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 1명이 숨지고 3명이 전신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생산 공정 중에 화학물질이 폭발한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 수사에 나선 경찰이 해당 병원을 추가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불법 투약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장부를 짜맞춘 정황이 있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음식점이나 병원 등에서 폭력을 저지른 생활폭력 사범 1,700여 명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상인을 대상으로 금품을 갈취한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주로 음주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뇌출혈과 망막출혈 등의 증세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생후 6개월 아기에 대해 병원 측이 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부모와 아이 돌보미 등을 상대로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버스 총파업을 이틀 앞두고 정부가 버스노조의 임금 지원 확대 등의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버스노조가 요구했던 버스 사업자에 대한 국비 지원은 현행법상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재민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정부가 버스노조에 어떤 지원책을 제시했습니까? 네, 우선 5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임금 지원을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취약 주민에 대한 교통권 보장과 인프라 확충도 추진하고 광역 교통 활성화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서 지원책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버스 노조가 올해 예고한 총파업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만 정부 제시안에는 버스 노조가 요구했던 국비 지원은 빠졌습니다. 버스 운송 사업자에 대한 면허 권한은 지자체가 갖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 중앙정부가 버스 사업자의 국비를 지원할 수가 없다는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버스 노조가 유지해온 핵심 사항이 빠졌기 때문에 버스 노조가 정부 제시안을 수용할지는 미지 있습니다. 버스 노조는 내일까지 합리적인 조정안이 나오지 않으면 예고한 대로 모레 총파업을 강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파업이 실제로 진행되면 지자체와 함께 비상수송 대책을 마련해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전세, 공공버스 투입과 도시철도 증편 그리고 택시 부재 해제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총파업이 현실화되면 전국적으로 버스 2만여 대가 운행을 멈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버스노조 파업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지원 방안을 내놨지만 현장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내일 열리는 최종 조정회의 결과에 따라서 파업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대책회의를 통해 지자체가 면허권을 갖고 있는 버스 운송 사업자에 대한 국비 지원은 재정원칙상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버스업체와 노조, 지자체의 핵심 요구사항을 외면한 것으로 지자체에 대한 요금 인상 압박을 강화한 셈입니다. 노조 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일단은 지금 중앙정부가 자기 역할을 좀 해야 되는 거죠.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지방정부라든지 아니면은 이 책임을 이렇게 노사적으로 미루면은 저희는 해답이 없는 게 서울시는 버스 요금을 인상할 요인이 없다며 요금 인상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그 52시간제 때문에 대규모의 인력을 새로 충원을 해야 한다든가 아니면은 근무 형태를 완전히 바꿔서 어떤 비용을 추가로 지불을 해야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어떤 요금 인상이나 그런 것들 없이 가장 답답한 건 경기도. 요금을 올리자니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제에 따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민 저항이 만만치 않고 정부나 서울시 등 다른 지자체의 입장 변화도 없어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표는 일부 환영할 만하지만 그 재정 지원 그리고 수도권 환승 요금제에 따른 우리 중부처의 구체적인 조정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어서 좀 아쉽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버스노조 대표단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의 간담회에서도 파국을 막을 수 있게 노력하자는 원론적인 얘기뿐. 당국의 전격적인 해결 방안 없이 각자의 주장만 난무한 채 결국 노조와 사측의 최종 조정회의 결과에 따라 버스 파업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버스노조의 대규모 파업 예고와 관련해서 대책회의를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회의 직후에 조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여건과 입장이 달라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당정 연기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조 정책위의장은 요금 인상을 했을 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분담 문제 등을 둘러싸고 의견이 크게 다르다면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방안도 더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된 소식인데요. 중국이 다음 달부터 6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AFP 통신은 중국 국무원 산하 관세 당국이 6월 1일부터 600억 달러의 미국산 수입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관세율은 품목에 따라서 기존 5%에서 25%에 이르게 됩니다. 중국의 조치는 미국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에 대한 보복 조치로 풀이되는데요. 미국의 전격 관세 인상 조치 속에 미중 양국은 최근 미국 워싱턴에서 무역 담판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최근 막말 공세를 작심하고 비판했습니다. 낡은 이념의 잣대로 분단을 정치에 이용하고 막말로 혐오와 대립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일 안 하는 국회 때문에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간다고 지적했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 이후 처음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는 청와대 전 직원들에게 생중계됐습니다. 남은 3년 실질적 변화로 성과를 일구자고 밝힌 문 대통령은 미리 준비한 쓴소리도 정치권에 쏟아냈습니다. 세상은 크게 변하고 있지만 정치권이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문 대통령은 분단을 정치에 활용하는 낡은 이념의 잣대와 막말과 험한 말로 대립을 부추기는 정치를 두 가지 가장 큰 폐해로 꼽았습니다. 최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장외 집회에서 색깔론과 막말로 문 대통령과 그 지지층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지금 이 좌파는 돈 벌어본 일은 없는 사람들이에요. 정상적으로 일해가지고 정상적으로 돈 번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대담할 때 KBS 기자가 물어봤는데 그 기자 요새 문바, 달창 이런 사람들한테 공격당하는 거 아시죠?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통한 번영을 실현하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정치권이 한 배를 타고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를 외면하고 장외투쟁을 통한 지지층 결집에만 몰두하는 대립의 정치는 국민에게 피해를 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회가 일하지 않는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뿐입니다. 험한 말의 경쟁이 아니라 좋은 정치로 경쟁하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황교안 대표를 겨냥해 세상은 변하는데 아직도 좌파 타령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국당의 장외 집회를 막말 투어, 혐오 표현 경연장 등으로 표현하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그것도 여성 원내대표가 여성 혐오를 주장하는 저급한 비속어를 사용하여 국민들에게 모욕감을 준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다. 문 대통령과 여당의 이런 비판은 국회 파행이 길어질수록 법안 처리는 물론 국정 성과를 내기 어려워진다는 인식에 따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복귀를 촉구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 대표 회동과 관련해서 청와대는 일단 5당 대표들을 먼저 만난 뒤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1대1 단독 회담을 열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중재안을 제시한 건데 당사자인 한국당은 자신들을 들러리 세우기 위한 술수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만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북 구미보를 뒤로 하고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거듭 문재인 대통령과의 1대1 단독 회담을 촉구했습니다.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한꺼번에 만나면 제대로 된 논의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애당초 정책 전환을 염두에 두지 않고 야당 대표들을 들러리 세우겠다는 그런 발상부터 고쳐야 합니다. 청와대는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와 민생 법안을 고리로 한국당을 압박했습니다. 여야 5당 대표 회동, 여야정 상설협의체 재가동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초기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직접 제안하며 소통과 협치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이 먼저 5당 대표를 만난 뒤 황교안 대표와의 1대1 회동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종의 중재안도 제시했습니다. 한국당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했습니다. 정치에 다음은 없다. 자신들을 들러리 세우기 위한 술수에 불과하다면서 당대표 회동뿐 아니라 여야 교섭단체 3개가 아닌 5당 모두 참여하는 여야정 상설협의체도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생에 관심 없고 국회를 파탄낸 여당이 먼저 사과하고 그것만이 국회를 정상화하고. 민주당 지도부는 곤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청와대까지 나서 꼬인 정국을 풀자고 하는데 한국당은 답이 없고 여야 4당만 추경안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부담이 큽니다. 원내 교섭단체 중심으로 3당 중심으로 운영하자 이러니까 그게 고민스러운 거죠. 지난 주말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는 어떻게든 이번 주 안에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무총리 시정연설을 추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여야 대표 회동과 여야정 상설협의체 재가동을 두고 청와대와 한국당의 거리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5월 내 추경안 처리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두 차례 검찰 조사에서 모르쇠로 일관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 검찰이 결국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1억 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입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두 차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또한 조사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검찰은 곧바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1억 원 넘는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 전 차관이 2007년 무렵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그림과 현금 등 3천만 원 상당을 받고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여성이 윤 씨에게 줘야 할 1억 원을 포기하도록 요구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윤 씨가 받지 못한 돈을 제3자인 여성에게 건네진 뇌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업자 최모 씨가 김 전 차관에게 차명 휴대전화를 제공하고 수시로 용돈을 주면서 스폰서 역할을 했는데 액수가 2009년 이후를 포함해 모두 3천만 원이 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뇌물죄 공소시효는 3천만 원 이상이면 10년, 1억 원이 넘으면 15년까지 늘어납니다. 앞선 조사에서 김 전 차관은 범죄 혐의는 물론 윤중천 씨와 관계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윤중천 씨 정말 모르십니까? 뇌물과 성접대 의혹 모두 부인하시나요? 두 번째 조사인데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한마디만 해주시죠. 윤중천 씨 진짜 모르세요? 사건의 발단인 성범죄 의혹 관련 사실은 영장 청구서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한 뒤 계속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별장 동영상이 공개된 지 6년 만에 김학의 전 차관은 성범죄 대신 뇌물 피의자로 법원의 구속 결정을 기다리는 신세가 됐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고 장자연 씨 관련 의혹을 1년 넘게 조사해온 검찰 진상조사단의 최종 발표가 다음 주로 미뤄졌습니다. 공소시효가 남아있던 약물에 의한 성폭행 피해 의혹은 사실상 수사 권고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권남기 기자입니다.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장자연 사건 최종 보고를 위해 법무부 대회의실로 들어갑니다. 윤지호 씨 진술 신빙성 등을 두고 격론이 벌어지며 회의는 예정된 1시간을 훌쩍 넘겼고 보고를 받은 법무부 과거사위원회는 결국 보완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좀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서 그걸 확실히 하기 위해서 보완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이번 보고에서 장자연 사건 관련 의혹을 크게 12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여기엔 과거의 수사 부실 의혹과 함께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의 존재 여부, 특수강간 피해 의혹 수사 가능성, 조선일보 수사 외압 의혹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 가운데 장 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종승 씨의 위증 혐의는 김학의 사건처럼 실제 검찰 수사 권고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약물에 의한 성폭행 피해가 의심된다는 특수강간 의혹은 윤지호 씨 진술 신빙성 등을 두고 문제가 제기되며 사실상 권고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특수강간 의혹은 장 씨와 직접 관련해 공소시효가 남은 유일한 혐의로 꼽혀왔지만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를 하라고 할 정도는 못 되지만 자료를 받아서 수사 개시 여부를 검찰이 좀 판단해달라. 진상조사단은 이 밖에도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의 존재 여부 등에 대해 하나의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법무부 과거사위원회는 다음 주 보완 조사를 검토한 뒤 오는 21일 장자연 사건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고 장자연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10년 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단이 어떤 답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권난기입니다. 서아프리카에서 납치됐다가 구출된 우리 국민은 정부가 철수를 권고하는 말리에도 머물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비슷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여행 위험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여행 경보를 다시 검토할 방침입니다. 한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1년 6개월 전부터 세계 여행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 A씨는 지난 1월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건너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모로코에서 세네갈을 거쳐 말리 그리고 부르키나파소를 지나 베냉으로 향했는데 국경 부근을 지나던 버스를 무장 괴한이 습격하면서 함께 있던 미국인 여성과 함께 납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가 납치된 곳은 정부가 여행 자제 지역으로 지정한 곳. A씨가 거쳐갔던 말리는 가급적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라는 철수 권고가 발령된 지역입니다. 현행 여권법에 따라 여행 금지가 발령된 지역을 허가 없이 방문할 때는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철수 권고나 여행 자제 지역을 여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따로 강제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여행자 스스로 조심해야 하는데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여행 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인식 제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단 납치가 발생한 지역을 철수 권고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현재 여행 경보가 없는 베냉에 대해서도 상향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여행 위험 지역에 대한 여행 경보 수준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광주 민주화운동 39주기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당시 전두환 씨가 직접 광주에 내려와서 발포 등을 지휘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군 정보요원 출신이었던 증언자는 관련 내용이 보고서 형태로 미 상부에도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나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군 방첩부대 소속 정보요원 출신 김용장 씨가 공개석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근무하며 당시 벌어진 일들을 미군 상부에 보고했던 당사자입니다. 김 씨는 5.18 민주화 운동을 두고 최근까지 이어지는 날조를 참을 수 없었다며 기자회견에 나선 심경을 밝혔습니다. 광주 진상을 밝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만의 십자가를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서 감히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김 씨는 당시 전두환 씨가 직접 광주로 내려왔고 이 사실을 직접 확인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전두환은 21일 점심시간 전으로 K57 광주 제1비행투 비행장에 왔습니다. 당시 헬기를 타고 왔습니다. 이 사건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전 씨는 광주에서 군 지휘부와 1시간 정도 회의를 마치고 돌아갔는데 그 직후 전남도청 앞에서 시민에 대한 발포가 이뤄졌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김 씨를 비롯한 당시 군 관계자는 전 씨가 사살 명령을 내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합니다. 그 사격은 제가 직접 목도로 했습니다. 그 사격하는 거를. 앉아서 자세에서 사격은 절대 자의력 구사가 아닙니다. 그건 사살이지. 전두환은 사살 명령을 내린 겁니다. 김 씨는 전 씨가 타고 온 헬기의 비행 명령서를 확인하면 관련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자신이 보고한 40여 건의 첩보 일부는 카터 미국 대통령이 직접 읽기도 했다며 신빙성을 강조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수많은 음모론 가운데 대표적인 게 바로 북한군 침투설입니다. 오늘 증언에 나선 김용장 씨는 이 북한 침투설을 퍼뜨린 배후로 사복 군인을 지목하면서 당시에 수송기로 광주에 침투한 것을 직접 목격했다고 구체적으로 증언했습니다. 이어서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군 600명이 광주로 내려와 방화와 범죄를 저지르고 내란을 선동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두고 일부 보수단체와 인터넷 극우 커뮤니티에서 주장하는 대표적 음모론입니다. 북한군 개입이 없었다고 입증된 적이 한 번도 없다. 다만 지만원만 빼고 모두가 모르고 있었을 뿐이다. 미 방첩부대에서 근무했던 김용장 씨는 이 주장을 한마디로 일축했습니다. 당시 북한군 수백 명이 주한미군의 첨단 감시망을 뚫고 남한에 침투할 방법은 없었다는 겁니다. 당시 한반도 상공에는 2대의 군사 첩보 위성이 떠 있었습니다. 2대의 위성이 북한과 광주를 집중적으로 정찰했습니다. 북한군 600명이 미군의 첨단 감시망을 피해서 들어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북한 침투설을 퍼뜨린 배후로 자신이 직접 목격한 사복군인 일명 편의대를 지목했습니다. 편의대란 후방교란 임무를 맡는 비정규군을 일컫는 말로 결국 전두환의 지시로 광주 시내에 내려가 시민 행세를 하면서 조직적으로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는 주장입니다. 성남 비행장에서 C-130 수송기를 타고 왔습니다. 약 30명 내지 40명 가량으로 제가 보고를 했습니다. 저는 이 첩보를 입수한 후 경납고로 찾아가서 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또 이처럼 광주에서 일어난 일들을 감추기 위해 모든 증거를 변조하고 은폐하는 별도의 조직까지 운영됐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내년이면 40주기를 맞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하지만 숨겨진 의혹과 진실들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오늘 오후 충북 제천에 있는 휴대전화 부품 제조업체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작업실에서 시험 가동하다 폭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도에 이성우 기자입니다. 건물 한쪽 벽면이 뜯겨나가 내부가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외벽과 유리창은 바닥에 떨어져 부서져 있습니다. 건물 내부도 시커멓게 그을려 있고 곳곳이 파손돼 폭발 당시 충격을 알 수 있습니다. 오후 2시 반쯤 충북 제천에 있는 제조업체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38살 이모 씨가 숨지고 49살 김모 씨 등 3명이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업체는 기초 유기 화학물을 취급하는 곳으로 휴대전화 부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고는 기초 유기 화학물을 다루는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자 소방당국은 인력 48명과 장비 22대를 투입해 10여 분 만에 진화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일단 작업실에 설치된 반응기를 시험 가동하다 폭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물질이 위험 물질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화학 물질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모르죠. 위험 물질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관 관련 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하고 어디 다 차후에 어떤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피해 규모 확인과 함께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폭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다음은 YTN 단독 기사입니다. 생후 6개월 아기가 뇌출혈 등의 증세를 보여서 중환자실에 입원했는데 병원 측이 학대가 의심된다면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부모와 어린이집 그리고 아이 돌보미 등을 상대로 경위 파악에 착수했습니다. 박광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있는 대형 병원의 의료진이 다급하게 112에 신고한 건 오늘 오전. 구토 등 이상 증세를 보여 닷새 전 중환자실에 입원한 아기에게서 학대 의심 증상이 보인다는 겁니다. 대형 병원에 오기 전에도 같은 증세로 병원 여러 군데를 옮겨 다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이 다 다른 의료기관에 이제 진료를 받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비슷한 증상이 있어서 조금 더 이제 큰 병원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당사자는 태어난 지 6개월 된 정모 양. 별다른 외상은 없었지만 CT 촬영 결과 뇌출혈과 망막출혈 등이 발견됐습니다. 병원 측은 경찰에 증세가 반복적인 폭력 또는 심한 흔들기 등에서 유래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동학대라고 하는 정황적 증거를 직업상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의료 종사업입니다. 의무적으로 고지할 수 있도록 법정을 바뀐 거죠. 부모는 병원 측에 3살 된 오빠가 피해자 위로 넘어진 뒤 아기가 이상 증세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아기는 어린이집과 아이 돌보미의 관리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반복적으로 일단 막 표현도 쓰고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한 번에 그럴 수도 있지 않냐. 예를 들어서 뭐 근데 병원 측상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경찰은 아기 부모와 돌보미, 어린이집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오늘 새벽 서울 도심에서 만취한 30대 남성이 음주 단속을 피해서 달아나다가 경찰과 아찔한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시속 100km를 넘는 무법 질주 끝에 차량 2대와 순찰차를 잇따라 들이받고 붙잡혔습니다. 박희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도심의 왕복 10차선 도로. 막 동이 트기 시작한 새벽 시간, 외제차 한 대가 엄청난 속도로 달려옵니다. 버스는 겨우 피했지만 속도를 주체하지 못하고 맞은편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도로교통법 한 7가지를 이제 위반하면서 도주하다가 경찰의 차량 2대를 받고도 계속 이제 도주를 시도하였고요. 도주극을 벌인 사람은 32살 유모 씨. 혈중 알코올 농도 0.147%의 만취 상태로 대형 클럽에서 나와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앞쪽에서 음주 단속 현장을 목격하자 급하게 차를 돌려 시속 130km로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차량과 충돌하기 전까지 유 씨의 무법 질주는 5km가량 이어졌습니다. 새벽 시간대 일어난 사고라 경찰 1명과 운전자 2명이 가벼운 상처만 입는 데 그쳤습니다. 5km를 5분 이내에 주파하면서 위반을 많이 하고서 이제 충분히 사고도 갈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만약에 이게 저희한테 단속이 안 되더라도 운전자 하나선도 다른 데서도 사고가. 경찰은 유 씨를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와 난폭 운전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병원 응급실이나 가게 등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이른바 동네 주폭에 경찰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2달 동안 집중 단속을 벌였는데 1,700여 명이 붙잡혔습니다. 김다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취해 응급실에 온 한 남성이 욕설을 말리는 의료진의 뺨을 때립니다. 이번에는 만취한 남성이 다른 손님의 테이블을 엎어버립니다. 밥 좀 먹게 조용히 해달라고 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술을 마시고 생활 속에서 폭력을 일삼는 이른바 동네 주폭. 경기 남부권에서만 2달 사이 무려 1,700여 명이 붙잡혔습니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 전체의 80%에 달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안마시술소에서 700만 원을 뜯어내거나 기자라고 속여 작은 건설 현장을 돌며 2,300만 원을 챙기는 등 약점도 철저히 이용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자기들도 행정처분이나 아니면 어떤 형사처벌을 받을까 봐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 있어요.
청소년들한테 술을 제공했다거나 아니면 도우미를 불렀다거나 이런 경미한 위법 행위에 관해서는 그 행정처분하고 형사처분을 연책해주는 조건으로 저희가 이제 신고를 유도를 한 거죠. 공공장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병원이나 택시 등에서 폭력을 행사하다 붙잡힌 비율이 20%에 달했습니다. 대부분 비슷한 전력이 있는 전과자였는데 심지어 전과 29범에 상습 주폭도 있었습니다. 대중교통이나 병원과 같은 공공장소에서의 범행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도 피해를 주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요구가 됩니다. 경찰은 죄질이 나쁜 61명을 구속하고 앞으로도 생활폭력 예방 활동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4년제 대학 교수들이 미성년 자녀를 논문에 공저자로 올린 사례가 10년간 13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는 두 차례 전수조사 결과 2007년 이후 10여 년간 모두 50개 대학 87명의 교수가 139건의 논문에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학에서 1차 검증한 결과 서울대와 경일대, 포항공대 등 5개 대학 7명의 교수가 12건의 논문에 자신의 자녀가 논문 작성에 정당한 기여를 하지 않았는데도 공저자로 올린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증 절차에 문제가 있는 85건의 논문 가운데 국가 연구비가 지원된 51건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에 통보하고 부정 행위를 철저히 재검증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 수사에 나선 경찰이 문제의 병원을 추가로 압수수색했습니다. 벌써 세 번째 압수수색인데 이번엔 경찰이 1년치 진료 기록 전체를 확보했습니다. 병원이 불법 투약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다른 환자들의 장부를 짜 맞췄는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이부진 사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이 불거진 서울 청담동의 한 성형외과. 상자를 든 경찰 수사관들이 또다시 들이닥쳤습니다. 지난 3월 말 수사에 착수한 뒤 세 번째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이번 압수 대상은 지난 2016년 한 해 동안 이 병원에서 진료받은 모든 환자의 진료 기록, 불법 투약이 이뤄졌다고 의심되는 기간 전체 진료 기록을 하나하나 대조해 보겠다는 겁니다. 앞서 이부진 사장이 지난 2016년 이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맞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이 사장의 진료 기록부 등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기록 자체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병원이 특정 환자의 투약량을 과대 기록하는 방식으로 프로포폴 일부를 빼돌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병원 직원들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분석한 경찰도 실제 기록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병원장 A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병원 의료진 등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도 마쳤습니다. 경찰은 이번에 추가로 압수한 기록을 분석한 뒤 이부진 사장의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지목된 윤모 총경의 유착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승리의 동업자인 유인석 전 요리홀딩스 대표에 대해서 추가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지난주 유 씨가 사회이사로 있던 화장품 회사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추가 압수수색했다며 압수물 분석 이후 이번 주 안에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경은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승리와 유 씨로부터 수차례 골프와 식사를 접대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경찰 관계자는 버닝썬 사태의 최초 폭로자인 김상교 씨에 대한 폭행 사건 수사도 이번 주 안으로 마치고 조만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자와 PD 등 언론계 종사자 단체 카톡에서 불법 촬영물과 성매매 정보 등이 공유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휴대전화 화면 캡처본 등의 자료를 확보했다며 참여자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서버 저장 기간이 짧아서 카톡방을 되살리는 건 쉽지 않다면서도 카카오에 대한 협조 요청 등도 수사 상황을 보고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랜드에 인사청탁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의 수사 과정을 문제 삼은 권 의원은 억울하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은 지난해 7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비서관 김모 씨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입니다. 권 의원은 범죄 사실 구성이 허구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왔지만 검찰은 중대 범죄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채용 비리가 공정사회 기반을 붕괴시킬 수 있는 범죄라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청탁과 적극적 조작 행위가 있었던 만큼 사안도 중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도 권 의원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채용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법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의원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인사청탁을 한 사실 자체가 없고 설령 부탁했다고 해도 인사팀 관계자가 나름 공정하게 선발했다고 말한 만큼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진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무리한 영장 청구 등 검찰 수사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은 권 의원은 정말 억울하다며 수사권 남용 행위를 고려해서라도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구형 관련해가지고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늘은 얘기 안 할 거예요. 권 의원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4일 오후 2시에 내려집니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회의원 재판 청탁 관여 등 추가로 기소된 범죄 혐의들에 대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했습니다. 임 전 차장의 1심 구속기간 6개월은 오늘 끝날 예정이었지만 구속영장이 다시 발부되면서 임 전 차장은 수감 상태에서 계속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어제 양산 통도사에서 인파로 돌진해 사망사고를 낸 70대 운전자가 경찰 조사에서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예상보다 차가 빨리 나갔다는 건데 경찰은 고령 운전자의 실수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가속 페달을 밟았다. 통도사 차량 돌진 사고 운전자 75살 김모 씨의 경찰 진술입니다. 김 씨는 멈춘 차에 타서 가속 페달을 밟았는데 차가 생각보다 빠르게 나갔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진술로 경찰은 김 씨가 가속 페달을 잘못 조작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으로 고령 운전자의 실수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겁니다. 정차 후 출발하면서 가속 페달을 밟았는데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면서 인도를 보행하는 보행자를 충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2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이번 사고로 목숨을 잃은 50대 여성은 친정엄마와 함께 저를 찾았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친정엄마도 머리를 심하게 다쳐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특히 간호사로 30년 넘게 일하면서 수많은 환자를 돌봐온 터라 주의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사고에 대해서 병원 직원 모두가 애도의 뜻을 표하고 있습니다. 유족들께서 경황이 없으시고 조용히 장례를 치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70대 운전자 김 씨를 불구속 입건한 경찰은 차량 결함이나 급발진 여부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차량 분석 결과에 따라 경찰은 김 씨의 구속영장 신청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이번 사고에서 보듯이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고령 운전자의 경우 주변은 물론 본인도 위험한 상황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고령 운전자가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지난해부터 시행했는데 사망 사고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면허시험장 강의실입니다. 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의무화된 교통안전교육이 한창입니다. 기본적인 도로규칙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시험장 측은 면허증 반납을 권합니다. 노인회관에 이렇게 가보면 반납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라든지
나는 뭐 이제 운전 안 해도 되겠다 하는 이런 등등. 고령 운전자가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산시는 10만 원이 들어있는 교통카드와 병원과 음식점 등에서 할인받을 수 있는 어르신 교통사랑 카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 덕분에 지난해 부산에서만 5천 명이 넘는 고령 운전자들이 면허를 반납했습니다. 본인이 인지 능력이 젊을 때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시는 걸 충분히 인지를 하시기 때문에 충분한 상의를 하셔서 면허증을 반납하는 거에 크게 부정적인 생각 없이 긍정적으로 반납을 하고 계십니다.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은 사망사고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부산에서 고령 운전자가 낸 사망사고는 지난 2017년 36건이었지만 면허 반납 정책을 시행한 뒤에는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제도 시행 이후 65세 이상 어르신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망사고의 경우 금년에만 만 41%가 감소하는 등 부산시 교통안전에 아주 효과적인 정책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서울시도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유도하는 정책을 지난 3월부터 시작했고 다른 지자체도 관련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납된 면허증 상당수가 운전대를 잡지 않는 장롱 면허라는 점에서 고령 운전자들이 운전대를 놓을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차상은입니다. 네, 제 뒤에 화면을 좀 봐주시죠. 검은색 승용차가 술에 취한 듯 차선을 마구 바꿉니다. 급기야 중앙선을 넘어서 반대편 차선에서 역주행까지 하고요. 또 경찰차가 뒤따라가서 길목을 막아서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들이받아버립니다. 지난 2017년 3월 광주에서 있었던 이 사건의 운전자는 발달 장애를 앓고 있던 중학생이었습니다. 평소에 자동차 경주 게임을 너무 많이 해서 어머니가 휴대전화를 빼앗을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게임에서 해본 운전을 직접 해보고 싶었다는 게 이 범행의 이유였습니다. 극단적인 사례이긴 합니다만 중독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게임에 몰입했던 게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른바 게임 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자 세계보건기구 WHO가 조만간 게임 중독을 국제표준 질병 분류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이런 움직임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뭐든지 과도하게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그것이 다 과몰입인 것이지. 그것을 마치 게임이 과몰입의 가장 중요한 영역인 것처럼 여기는 것은 지극히 불합리한 것이다. 세계보건기구가 이른바 게임 이용 장애라고 하는 게이밍 디스오더를 코드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네, 반면에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세계보건기구가 게임을 질병으로 인정하면 이를 수용하겠다고 밝혀서 정부 안에서도 유관 산업의 관계에 따라서 엇박자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조사 대상 45.1%가 찬성, 그리고 36.1%가 반대라고 답해서 찬성 의견이 다소 우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여성, 그리고 50대 이상 중장년층에서 찬성이 우세했고 남성, 그리고 20, 30대에서는 반대가 우세했습니다. 게임을 즐기지 않는 비율이 높은 집단일수록 이 게임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것에 찬성하는 걸로 풀이되는데요. 조사 대상이 19세 이상 성인으로 제한돼서 게임을 많이 하는 청소년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게임 중독, 질병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 매체가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에 부정적인 뉘앙스를 내비친 가운데 통일부는 식량 지원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여론을 수렴해서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세운다는 방침입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대북 식량 지원을 위해 본격적인 여론 수렴에 들어갔습니다. 북한 선전 매체가 부정적 반응을 내놨지만 이와 별개로 인도적 식량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특정 매체 어떤 보도에서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정부가 일일이 대응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북한 주민에 대한 어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동포의 차원에서 식량 지원 문제를 계속 검토해 나가겠다는 그런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최근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 실태를 조사한 유엔 세계 식량 계획과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북한 미사일 발사와 인도적 사안을 분리해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인도주의와 정치를 분리해야 한다는 WFP의 기본 입장에도 공감합니다. 세계 식량 계획 측도 대북 지원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We have very serious concerns. Obviously, what we don't know is what's in warehouses and what can be imported in. These are decisions independent of our assessment. 정부는 민간, 종교단체를 비롯해 여론 수렴 절차를 좀 더 거친 뒤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방식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최근 국제사회의 어려운 식량 사정을 알리며 손을 벌린 북한은 우리 정부에 별도로 지원 요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북한 매체는 근본적 문제들을 놓고 인도주의로 생색을 낸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남북 교류를 위한 사회단체 협의체인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는 내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범국민 캠페인을 전개해서 각계의 지원금과 국민 성금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식량을 긴급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견에는 민화협을 비롯해서 국내 대북 인도지원 민간단체 협의체인 대북협력 민간단체협의회와 국내 7대 종단연합체인 한국종교인 평화회의 등이 함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유엔사나 세계식량계획과 식량농업기구가 공동 발표한 북한의 식량안보평가 결과를 인용해서 정치, 군사적 긴장 상태와는 별개로 동포들을 돕기 위한 식량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민간 차원의 식량 지원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물자의 반출과 방북에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해줄 것을 정부에 호소했습니다. 수출이 6개월 연속 줄어들 우려가 커지고 미중 무역 분쟁도 안개 속으로 빠져들면서 우리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정부는 제한적이라는 입장이지만 당장 환율과 증시가 출렁였습니다. 보도에 조태현 기자입니다. 수출이 또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5월 들어 10일까지 수출 실적은 130억 달러로 1년 전보다 6% 넘게 줄었습니다.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급감했고 중국 수출도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6개월 연속 수출 감소 우려가 커진 셈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도 한층 높아졌습니다. 국내외 연구기관이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낮춰잡은 데 이어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국내 경기가 부진한 모습이라는 진단을 2달 연속으로 내놨습니다. 여기에 미중 무역 분쟁마저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정부가 잇따라 긴급회의를 열고 불안 심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국내 금융시장도 이에 따라 일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4천억 불 이상의 외환보유액과 순대외 채권 등 우리의 양호한 대외 건전성이 금융시장의 안정화 기반으로 작용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코스피는 1% 넘게 하락해 넉 달 만에 2083마저 내줬고 코스닥도 2%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무역 분쟁이 격화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수출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어서 환율에까지 좀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원화 약세에 따르는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 메리트가 또 축소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특히 국내 경제에 대한 내외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원달러 환율도 10원 넘게 급등해 지난 2017년 1월 16일 이후 처음으로 종가 기준 1달러에 1,180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알아두면 욕이 난 뉴스타이트가 정리했습니다. 알아요 시작합니다.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님들, 우리 아가 무사히 잘 갔나 어느 길로 갔나 궁금하셨죠? 내년부터는 알림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어린이집 등하원 알림 서비스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이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내용 중에서 개선을 추진하는 서비스 가운데 하나입니다. 현재 각 지역 교육청에서 초등학생들 등하교 알림을 제공하고 있지만 어린이집 대상은 없었습니다. 부모님들 한시름 놓으실 수 있겠죠. 여권을 아이들 손에 맡기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작은 낙서나 기념 도장이 찍혀 있어도 해외에서 입국이 거부되거나 항공권 발권을 제한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년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에 맞춰서 이런 내용을 여권에 명확하게 표기해달라고 외교부에 권고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내일부터 증명서를 전화로 발급받을 때 상담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증명서 스스로 발급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기존에는 상담사를 통해서 신분증 본인 인증 등의 절차를 밟았는데요. 이제는 행정정보 공동 이용망을 통해서 본인 인증을 하게 됩니다. 증명서를 발급받고 싶은 건강보험 가입자는 대표번호 1577-1000번으로 전화하면 되는데요. 24시간 운영된다고 하니까 내일부터는 아무 때나 전화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올해 7월부터는 규모 2.0 미만인 작은 지진에 대한 정보도 기상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대도시 같은 인구 밀집 지역에서 작은 지진에도 진동을 느끼는 경우가 잦아지면서 이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민원도 늘고 있다고 하네요. 혹시나 작은 진동도 불안하신 분들은 기상청 홈페이지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진실한 사랑을 할 때만 피어나는 사랑의 장미, 심수봉의 백만송이 가사인데요. 백만송이 장미 가사인데 무려 720종입니다. 백만송이의 장미꽃 보시면서 가족 그리고 연인과 사랑을 확인해 보십시오. 에버랜드 장미축제가 이번 주 금요일 17일부터 한 달 동안에 열리는데요. 이 에버랜드가 자체 개발한 신품종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대표 장미도 만날 수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반려동물 축제인 대구 펫쇼가 17일부터 사흘 동안 대구 엑스코에서 열립니다. 이 한국애견연맹이 주최하는 국제 도그쇼를 비롯해서 반려동물 사랑 나누기, 생태체험 교실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됩니다. 이 밖에 사료나 간식 등 다양한 제품도 구경할 수 있는데요. 이 펫쇼 홈페이지에 사전 등록하면 좀 더 저렴하게 관람할 수 있다는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알아요였습니다. 아니요, 등으로 들어가세요. 등으로 들어가. 사람 찌른다, 마루가! 마루 넣지 마라! 마루가 사람 찌른다! 하여튼 우리 저 보좌진 여러분들, 제가 듣기에 우리 당직자도 계시고 그렇겠지만 뭐 다친 분도 있고 너무 여러분들이 열심히 막아주시고, 여러분들이 아니었으면 우리 의원들 10만으로는 절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여러분들 중에 다친 분이 있다면 저희 당이 끝까지 치료해 드릴 것이고, 오늘 오전에 한국당에서 이제 보좌진 당직자들의 치료비를 이제 의원실에서 자부담하라 이런 보도가 좀 나왔는데 그 부분의 진위 여부는 좀 말씀. 뭐 이건 다른 뜻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보좌진에 대해서는 의원실별로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취지였다는 것으로, 기사를 보니까 걱정하시는 보좌진이 있다는데 한번 저희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직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보좌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후에 여러분들이 다치거나 아니면 저들에 의해서 부당한 고발 고소를 당했을 때 우리 자유한국당이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힘냅시다. 정말 우리 젊은 자유한국당의 젊은 피 우리 당직자 여러분, 또 보좌진 여러분, 여러분들의 정말 호신적인 협력이 없이는 아마 어젯밤 그 난리를 우리가 이겨낼 수 없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야, 저 밀어 이쪽. 왼쪽. 마루가 사람 찌른다! 소리 질러. 아니 아프다고 소리 질러. 빨리 아프다고. 여기 피나요, 피! 피난다 지금! 엉덩이 다치는데. 네, 오늘 나이트 포커스 시작하기 전에 먼저 뉴스나이트 1부에서 전해드렸던 미중 무역 갈등 내용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이 다음 달부터 6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제품의 관세를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네, 국제부 연결합니다. 김태현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미국이 지난 10일입니다.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 인상을 발표했는데 중국이 보복에 나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관세 폭탄에 대한 중국의 대응 조치가 나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국 국무원 산하 관세세칙위원회는 오늘 저녁 이 같은 내용을 공표했습니다. 6월 1일부터 600억 달러의 미국산 수입 제품에 대해 관세를 인상해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대상 품목은 5천여 개가 넘습니다. 2,490여 개 품목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1,070여 개 품목에 대해 20%, 그리고 970여 개 품목은 10%가 부과됩니다. 약 600여 개 품목에는 그대로 5%의 관세가 유지됩니다. 중국 당국은 미국이 지난 10일자로 중국산 제품에 2천억 달러 규모의 관세 폭탄을 부과했는데 이는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을 심화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전격 관세 인상 조치 속에 미중 양국은 최근 워싱턴에서 무역 담판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을 향해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해 중국이 보복에 나서면 상황이 더 악화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관세가 부과된 기업들은 중국을 떠나 베트남 등 다른 아시아 국가로 갈 것이라며 이것이 중국이 협상 타결을 간절히 원하는 이유이며 중국에서 사업하려는 이들은 아무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이 진행되던 지난 10일 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했고 또 추가로 3천억 달러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도 같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들은 훌륭한 협상을 했고 거의 성사됐지만 당신들이 이를 파기했다며 협상 결렬의 책임을 다시 한번 중국에 돌렸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김태현입니다. 네, 나이트 포커스 이어가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장외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을 지칭하면서 쓴 비속어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여성 의원들이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판하고 나섰고 홍준표 전 대표도 부적절한 처사라면서 지적했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그리고 박창환 장한대 교수와 함께 오늘 정치권 자세히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 문제 발언을 한 게 지난 11일 토요일이었습니다. 3시간여 만에 사과문을 내긴 했는데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먼저 보고 오시죠. 그저께요 대담할 때 KBS 기자가 물어봤는데 수월해진 것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 그 기자 요새 오빠 뭐 갈착 이런 사람들한테 공격당하는 거 아시죠?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그것도 여성 원내대표가 공개석상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언어가 아닌 여성 혐오를 주장하는 저급한 비속어를 사용하여 국민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하고 원내대표직을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막말 투어 중단하고 이제 그만 국회로 돌아오기 바랍니다. 막장 열차의 끝은 도대체 어디까지입니까? 좌파는 돈 벌어본 일은 없는 사람들이에요. 임종석 씨가 무슨 돈을 벌어온 사람입니까? 제가 그 주인 검사였어요. 싸워 투쟁해가지고 뺏은 거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네, 조금 전에 영상에서도 보셨는데 이 여성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이 여성 혐오이고 또 언어 성폭력이라면서 사퇴까지 촉구를 했습니다. 네. 사과를 하긴 했는데 이게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네, 뭐 민주당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기회를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상대의 어떤 실수를 가지고 좀 전국을 좀 변화를 좀 꾀해보겠다, 뭐 이런 의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단순하게 이 달창이라는 표현 하나가
이게 민주당의 영린을 건드린 건 아닙니다. 사실 그 지금 한국당의 전당대회 전후부터 시작돼서 장외투쟁에 이르는 과정에서 네. 이런 그 막말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5.18 발언부터 시작해서 또 반민특위, 최근에는 이게 이제 심해지다 보니까 청와대 폭파 얘기도 나왔었지 않습니까? 또 나경원 원내대표도 불과 얼마 전에 김정은 수석 대변인 이유 때문에 한번 또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이런 좀 막말이 나오니까 사실 그 민주당 측에서 보면 이거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좀 이번에는 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겠다. 뭐 이런 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좀 한국당의 도가 넘는 발언들이 좀 있다 보니까 특히 전당대회 이후부터 이 어떤 그 극우 보수에 기반한 용어들이 너무 많이 튀어나오고 있다. 그래서 좀 이거는 단순하게 이번 뭐 그 달창이라는 표현이 맞냐 틀리냐 그게 여성 비하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 지금의 어떤 그 진영 논리 양극단의 정치 이런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민주당이 반발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과연 우리 정치가 이대로 계속 극단의 정치로 갈 거냐 도대체 언제 이게 의회 정치로 다시 돌아올 거냐 좀 이 부분의 본질적인 문제마저도 고민되게 되는 그런 발언들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과격한 발언들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데 논란이 되는 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이런 발언들이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지금의 전국은 양 진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지지자들을 결집하는데 양쪽 진영이 전부 다 몰입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장애 투쟁까지 가게 된 어떤 상황을 다시 되돌아보면 12월 달부터 김태우 수사관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신재민 전 사무관, 그 다음에 육참 총장, 행정관이 불러서 만난 사건, 손혜원 의원 사건 이런 사건들이 계속 연이어 사실 터졌거든요. 그럼 사실 민주당한테는 굉장히 악재인데 무엇 하나 사실은 넘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로 왜냐하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되면서 일단 이 첫 번째 사건 터졌을 때 국정조사하자, 두 번째 사건 터졌을 때 그럼 첫 번째 사건 말고 두 번째 사건은 국정조사하자. 내지는 이렇게 계속 진행되다가 끝내 국회를 계속 방기한다는 그런 비판을 받으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당시에 단안을 내립니다. 좋다. 그냥 국회에 무조건 들어가겠다 하고 단안을 내리거든요. 그러나 어떤 과정 속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도 자기 진영 사람들에게 제대로 설득을 못한 상황이었어요. 왜 제대로 대여 투쟁을 못하고 계속 그냥 밀리기만 하고 계속 받아들이기만 하느냐. 그랬다가 결정적으로 이제 몇 가지의 청문 보고서 채택 못한 상황에서 계속 임명이 되다가 마지막 이 패스트 트랙까지 오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한국당 입장에서는 12월 달부터 터진 어떤 이 일련의 사건 속에서 역대 전국을 보면 언제나 이 집권 여당이 무엇인가 카드를 좀 내밀고 손을 잡아서 들어올 수 있는 퇴로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12월 달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퇴로를 마련해 주지 않고 우리들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권이니까 무조건 당연하다. 그리고 당신들이 하는 행위는 사실 국민들의 뜻과 반대돼 있다. 이렇게 몰아붙이기만 했던 상황. 그러니까 장애투쟁이 사실은 스스로 정말 하고 싶어서라기보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밀려서 여기까지 온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됐든 장애투쟁까지 가다 보면 이것을 빨리 이렇게 계속 독려를 해야 되고 이 동인이 계속 떨어지면 사실은 몇 번에 걸쳐서 토요일마다 이 장애 집회를 한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몇만 명에서 갑자기 몇천 명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바로 비난이 올 테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말실수도 나오고 계속 어떤 뭐 말씀하셨듯이 막말 논란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라고 일면 해석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쭉 이어져온 국회 갈등 상황을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까 퇴로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조금 전에도 그 인터뷰를 보셨겠지만 여성 의원들이 이제 뭐 사퇴를 촉구하면서 뭐 윤리위 제소를 원내대표단 차원에서 뭐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를 지금 국회 정상화라는 과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실제로 뭐 그 윤리위에 올라가가지고 제명되거나 징계받은 국회의원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기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원내로 들어오라고 하는 이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원내로 들어오라고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뭐 윤리 얘기도 하는 거고 이거를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나경원 원내대표나 실제로 이게 윤리위에 가서 뭐 제명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그냥 어떤 일련의 그런 어떤 그 극단의 그런 대립구도 속에서 기싸움을 갖다가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이른바 달창이라는 이 표현이 나와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면 오늘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의 이른바 뜻풀이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전여옥 전 의원의 해석이 좀 오히려 논란을 더 부추기는 측면도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전여옥 의원이 지금 뭐 달창의 뜻은 달아 빠진 구두 밑창을 뜻하는 표준어다. 저도 사실 찾아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 뜻이 나오긴, 있긴 있더라고요. 네. 표제어로 또 표준어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여옥 의원은 아마도 자신이 이 달창이라는 표현을 제일 먼저 썼어요. SNS에 제일 먼저 쓰고 그때 이제 송 기자가 KBS 송 기자가 논란이 됐을 때 바로 SNS에 글을 올려서 이 문바 달창들이 송 기자를 공격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그 당시에 댓글들이 바로 공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공격을 했다기보다는 지적을 하기 시작했어요. 달창이라는 표현이 무슨 뜻인지 아느냐, 사과해라. 그런데 당시에 계속 전여옥 의원은 사과를 하지 않았거든요. 자, 이제서 다시 이제 원내대표,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 표현을 쓰기 시작하면서 훨씬 더 큰 이 파장을 일으키자 거기에 전여옥 의원이 사실은 자신의 어떤 먼저 쓴 어떤 또 원인을 제공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표현을 쓰면서 자신의 어떤 표현을 지금 좀 어떤 의미에서는 좀 물타기 하는 것 같은데 예. 차라리 그렇다면 당당하게 그 자신이 그 표현을 썼을 때 이 논쟁을 시작한 게 더 옳았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댓글에 아무런 어떤 답변도 하지 않다가 예.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이 문제가 되자 거기에 이제 답장을 시작한다는 거. 그러니까 그거는 좀 제가 보기에는 일관성이 없는 어떤 표현이 아니냐 싶습니다. 예, 뭐 당내에서도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이 보수의 품위를 언급했거든요. 장애투쟁이라는 목표가 희석될 수 있다라는 일침까지 좀 쓴소리까지 덧붙였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홍준표 전 대표가 이 품격을 얘기하니까 사실 좀 우픈 면도 있어요. 네. 사실 이 지금의 어떤 막말 논란 이전에 막말 정치를 주도했던 게 또 홍준표 전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럼 내가 하면은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 것처럼 좀 그런 느낌도 드는데, 근데 어쨌든 일면 타당한 얘기는 있죠. 네. 지금 장애투쟁 속에서 이런 막말을 통해서 지지층 결집이라고 하는 효과는 있지만 네. 또 상대적으로 본질을 흐리게 하는, 그러니까 지금 장애투쟁을 하는 것에 패스트트랙에서 여당이 독주한 것에 대해서 제동을 걸기 위해서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어떤 어떻게 본질을 조금 흐리게 하는 그런 또 비판의 여지를 주는 그런 면에 있어서 홍준표 전 대표의 지적은 일면 타당한데 네. 문제는 그게 홍준표 전 대표가 하니까 이 말이 별로 신빙성이 없는 거죠. 어쨌든 그 장외투쟁으로 지금 한국당이 뭐 문재인 정부 실정을 알리고 그리고 이제 왜 패스트트랙의 문제점이 뭔지 이런 걸 알리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논란이 더 주목받는 상황이 나오고 민주당에서도 이런 걸 좀 파고드는 언급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한번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들어보시죠.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분들을 비하하는 용어를 썼습니다. 도저히 국민을 대상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수준의 말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대권 투어, 막말 투어 중단하고 이제 그만 국회로 돌아오기 바랍니다. 그 막말 투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앞서 그 한선교 사무총장의 그 욕설 파문도 있었고 지금 이번에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런 발언 파문까지 겹치면서 논란이 자꾸 그 본질을 덮는 듯한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게 좀 아픈 지점일 것 같은데요. 네,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보수 지지층이 굉장히 결집돼 있는 상황으로 해서 자유한국당의 어떤 지지율이 뭐 갤럽과 리얼미터 모두 다 상승하는 어떤 추세선이 계속 상승하는 분위기입니다. 예. 그런데 중간중간에 이런 어떤 실수들이 이어지면서 사실은 한 번씩 이렇게 제동을 걸리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박주민 의원의 어떤 표현 속에서 맨 마지막 말이 방점이 아닌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백혜련 의원 같은 여성 의원들의 윤리위 제소 뭐 이런 강경한 발언보다는 마지막 말은 이겁니다. 돌아와라 네. 이거거든요. 원내대표의 뭐 직을 뭐 내놔라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 지금 퇴로를 열어줘야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막말이 아니라 이런 논란 자체가 굉장히 고마울 수가 있는 거죠. 거꾸로 이렇게 거꾸로 돌아오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가 있으니까. 네. 근데 중요한 건 아까 그 앵커님도 계속 표현하셨지만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손가락이 아니라 사실 주먹을 쥐고 달을 가리키면 달을 보는 게 아니라 왜 주먹 쥐었어? 주먹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지금 지지자분들을
또는 국민들을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사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지지자들이 보이는 행태는 노무현 대통령 당시의 지지자들과는 질적으로 좀 달라 보여요. 노무현 대통령의 노사모는 사실 자신들이 그 커뮤니티에서 진정한 정치는 무엇인가, 앞으로 정치 행태를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이런 주제를 갖고 맹렬하게 토론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정치권에 압력을 넣는 그런 바람직한 어떤 정치 행태를 보인 것이 노사모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지지자들의 행태를 보면 공격성 일변도예요. 예를 들어서 기자한테 공격을 한다든지, 기자의 신상을 턴다든지, 판사한테 불리한 김경수 도지사의 이 판결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지지자들은 판사의 성향을 털고 성향이 어떻고 또 문자를 보내고, 이런 행동들은 노사모 때 보여줬던 행동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지적은 사실은 공론화될 수 있는 지적인데, 다만 그것에 대한 표현을 젠더 감수성을 건드리는 그런 표현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지적한 것보다는 지적하는 표현이 잘못됐다, 이렇게 비화되고 있다라고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거죠. 박 교수님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막말의 정치라고 하는 거는 득과 실이 다 있는 양날의 칼입니다. 그러니까 장외투쟁의 초반 국면, 그리고 전당대회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거는 지지층 결집에 엄청난 득이 있었어요. 물론 중도층 확장이라고 하는 어떤 정치 혐오라고 하는 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득이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30% 이하였던 지지율이 33%, 34%까지 한국당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만큼 이 막말이라고 하는 거는 지지층이 듣기에는 굉장히 속 시원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층을 빠르게 결집하는 이 효과 때문에 이 말들이 어떻게 보면은 마약처럼 여기에 이제 취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다 때가 있는 법입니다. 즉 지지층을 어느 정도 이제 결집할 만큼 결집했으면 이제는 그 다음 국면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 지지층을 바탕으로 해서 결국은 목표는 내년 총선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 중도층 확장 이라고 하는 걸로 가야 되는데 이 때를 갖다가 지금 못 찾고 있어요. 근데 이거 때를 못 찾게 되면 무슨 일이 있냐면 이게 역풍을 맞습니다. 과거 옛날 총선 때 당시에 야당 지지층이 야당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좋았던 시절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김어준 씨인가요? 방송에서 굉장한 막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통령과 여당에 대해서. 이때 야당이 이 총선에서 결국 승리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때라는 거, 지지층을 결집할 때는 막말이 효과를 발휘하지만 그 결집을 어느 정도 이뤘으면은 이것이 원내로 그리고 중도로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국의 변환이 필요한데 지금 이게 아까도 앞선 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논란이 벌써 몇 달째 지금 이어지고 있잖아요. 막말 논란이. 그러면은 이제는 홍준표 전 대표의 입에서조차도 품격 얘기가 나올 정도라면 이제는 이거는 이제 효과를 다 봤다. 이제는 조금 본질로도 돌아가고, 그리고 이것을 좀 추수하고, 그리고 그거를 국회 안에서 풀어가는 그런 정치력을 보여주는 게 결국은 내년 총선을 위해서도 득이 될 거다. 이런 좀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네, 다 때가 있다. 그러니까 한국당이 지금은 이제 장내로 복귀해야 할 때인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 국회로 돌아갈 출구 전략, 명분 이런 얘기들은 슬슬 나오기 시작하기는 하지만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선 나경원, 이인영 원내대표의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여야정 협치도 당연히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하는 그런 여야정 협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국회 여러 가지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제1야당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 질서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 여야정 협치는 반드시 원내 교섭단체 대표로 이루어져야 원내 교섭단체 중심으로 3당 중심으로 운영하자 이러니까 그게 고민스러운 거죠. 네, 바로 짚어볼 부분입니다.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동하자 이렇게 취임 2주년 기념 대담에서 제의를 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3당만 만나자 이렇게 역제안을 했습니다. 이유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자, 두 가지라고 보여져요. 하나는 자, 5당이 탄생된 배경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 3당은 지금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그다음에 바른미래당, 나머지 2당이 민주평화당, 그다음에 정의당입니다. 근데
교섭단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국회 내에서의 회담, 그러니까 그 어떤 이 협상들은 교섭단체 위주로 갑니다. 그러니까 악착같이 교섭단체가 되기 위해서 민평당과 정의당이 한석 갖고, 그러니까 뭐 노회찬 의원의 그런 안타까운 어떤 상황이 사실은 교섭단체를 깨게 만드는 어떤 상황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이 양당이 다시 교섭단체를 안 만들고 있는데, 어쨌든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데 그것 중에 가장 큰 게 협상을 할 수 있는 어떤 본격적인 틀거리가 안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5당 상설협의체라는 건 그 이 가능성, 교섭단체의 어떤 가능성도 있고 굉장히 열린 대화였는데, 지금은 의제가 조금 더 진영 논리로 돼 있다. 그러니까 이 뭐랄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양 진영의 논리가 굉장히 첨예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당의 어떤 얘기는 사실 갈등 구조가 여러 가지일 때 가능한 것이지, 갈등 구조가 양쪽으로 갈렸을 때는 뭐 오자회담, 뭐 십자회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 협상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교섭단체가 서로 협상을 벌이는 건 맞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원칙적인 어떤 제안을 했고, 지금 이인영 대표가 뒤에 이 오디오가 약간 좀 잘렸지만 뒤에 얘기는 뭐냐면 안 들어줄 수도 없고 고민 중이다, 이런 어떤 뉘앙스예요. 그건 원칙적으로 맞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인영 원내대표의 어떤 반응을 봐서는 이 카드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받아들인다. 그 청와대는 근데 사실상 거절 의사를 밝혔다고 해석할 수 있지 않나요? 지금? 네, 이게 지금 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한참 바깥에서 막말까지 해가면서 지지층 결집을 다 해놨어요. 지지층이 최고조에 지금 올라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손에 쥐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이 국회로 다시 돌아간다? 이렇게 되면은 이 지지층이 갈 곳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이겼다, 한국당이 이겼다라고 하는 가시적인 성과물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근데 패스트트랙 그 법안들 철회하라, 이거 처리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성과물로 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우리가 이겼고 우리의 요구를 갖다가 대통령이 굴복하거나 여당이 굴복했다라고 하는 뭔가의 이 성과물을 내놔야 되는데, 그게 5당이 아니라 3당 새로운 판을 짜서 이거고요. 또 실리적으로 보더라도 3당이 되게 되면 바른정당을 우군으로 해서 한국당이 목소리를 키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설사 안 된다, 이걸 만약에 청와대나 여당이 안 받아들인다 그러면은 너네 정말로 우리를 원내로 불러들일 진정성이 있는 거냐, 그냥 말만 우리 곁다리로 끼워 넣기 위해서 부른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또 그 지금의 어떤 그 최고조에 달한 지지층들의 정서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좀 그런 점이 있는 거고, 청와대 입장에서도 이게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여당 입장에서는 참 안 들어주기, 뭔가 주긴 줘야 되는데, 근데 청와대 입장은 또 다르단 말이죠. 청와대에서 지난 2주년 기자회견 때 대담에서 대통령이 여당에 대해서, 야당에 대해서, 한국당에 대해서 굉장히 쓴소리를 많이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자신의 어떤 그 민생을 위해서는 협상을 하는 거고, 민생은 민생이고 정치는 정치라는 겁니다. 이게 대통령의 확고한 생각이에요. 자, 근데 민생을 얘기하자라는 게 그 여야정 협의체인데, 여기 와가지고 나 대권 후보로 인정해달라, 또는 한국당이 이겼다라고 하는 걸 보여달라, 이거는 청와대가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당은 그 사이에 껴가지고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여야정 상설협의체 알아봤고, 영수회담과 관련해서도 청와대와 한국당이 핑퐁 게임을 벌였습니다. 그 얘기부터 좀 듣고 오겠습니다. 무조건 여야 대표들이 다 함께 한꺼번에 모여야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두려워서 저와의 단독 만남을 피하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청와대는 산적한 국정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정상 가동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이미 제안한 바 있는 5당 대표 회동도 조기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대통령께서 결심할 문제가 간단합니다. 그 문제부터 먼저 풀고, 그리고 3자 회담이든 5자 회담이든 해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단 청와대 제안을 거절하신다는 얘기죠? 저는 바른 회담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의미가 있는 회담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간단히 좀 정리를 하면 다 같이 보자고 했는데 아니야 나만 보자라고 했다가 그러면 다 같이 본 뒤에 1대1로 보면 되잖아. 아니야 나 본 뒤에 1대1로 보자. 뭐 이런 나 본 뒤에 뭐 다 같이 보면 돼. 뭐 이런 얘기가 오가는데 이게 형식과 순서가 왜 그렇게 중요한 건지 핑퐁 게임을 보면서 참 궁금하더라고요. 황 대표 입장에서 보면은요. 지금 장외투쟁을 이끌고 있습니다. 네. 여기다가 민생 투어까지 하고 있어요. 이거 누가 봐도 대권 행보거든요. 네. 여기에 활용점정을 찍을 수 있는 게 소위 과거로 따지면은 여야 영수회담, 청와대에서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이거는 황 대표 개인으로 보면은 대권 행보에 있어서 이제 확실하게 야당의 어떤 그 대표자로서 인정을 받는 이런 자리가 될 겁니다. 근데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은요. 판 깔아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판 깔아줄 필요가 없는 거고 지금 뭐 시급한 민생이라든지 경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여야정 협의체 하자는 거지 네. 판 깔아주자고 여야정 협의체 하자는 거 아닙니다. 거기다가 밀리지 않겠다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청와대가 이렇게 세게 나가야지 그러면 이제 여당에서 고독스럽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여당에서 좀 그러지 말고 뭐 예를 들면 3당 협의체가 됐든 또는 이렇게 일단 5당 만나고 따로 1대1로 보시죠. 이렇게 됐든 중재가 들어왔을 때 못 이기는 척하면서 청와대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그럼 받아들이겠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고민해보겠다 그러면은 한국당이 더 큰 요구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세게 나가고 못 이기는 척 여당이 중재 안 할 때 그때 살짝 톤 다운하면서 청와대가 그러면은 대승적으로 결단하겠다 이런 모습을 연출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밀고 당기는 이런 그 소위 기싸움 국면에서는 청와대도 세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좀 형식보다도 빨리 좀 내용적인 측면에서 뭔가 만나서 바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저거 가지고 이렇게 막 저렇게 할 문제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자, 형식은 내용을 지배합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먼저 제안한 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은 무슨 주제를 하기로 했죠? 식량 문제예요. 네. 식량 문제로 대북 지원을 해야 되는데 5당 대표가 만나자입니다. 근데 식량 문제가 어떻게 돼가고 있죠? 북한은 지금 당장 식량 그건 중요하지 않다. 개성공단 풀어라. 식량에 대한 식량은 이 자신들을 도리어 평가절하시키는 것이다. 예. 식량에 연연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사실 국민들이 바라볼 때 아니 정말 급한 사람들이 절박하게 식량을 원하지도 않고 더 다른 그러니까 식량을 지원한다고 하는 날 그것을 거기에다 이제 뭐 불상 발사체, 뭐 미사일로 규정된 발사를 했단 말이죠. 예. 그러면 식량 지원에 대한 어떤 명분 이것들이 굉장히 지금 희석돼 있는 상태에서 그 단일한 그런 주제를 갖고 5당 대표를 함께 해서 이야기를 나눠서 그것이 결론을 맺을 수가 있느냐. 그런데 뭐 대통령도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현안은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 현안이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현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국을 꼬이게 하는 많은 현안들이 있는데 5당이 만나서 그 많은 현안들을 다 이야기하려면 5분의 1씩 다 얘기를 해야 되고 각각의 어떤 합의를 이끌어줄 수 있겠느냐는 거죠. 대통령끼리 만나는 정상회담도 양국의 정상회담이 있고 다자간 협상이 있습니다. 네. 다자간 협상, 에이펙 같은 다자간 협상에 가더라도 계속 1대1로 이 회담을 하면서 마지막에 다자간 정상들이 다 모여서 결론을 내는 그런 과정들이 다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황 대표가 얘기하는 1대1 회담이라는 건 결과가 빨리 도출될 수 있는 그런 형식일 수도 있어요. 순서도 중요한가요? 1대1을 먼저 하고 아니면 5당 하는 게 난지 아니면 5당 하고 1대1로 하는 게 나은지?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의제에 대한 문제입니다. 의제. 그러니까 지금 오자회담을 하고 식량 문제로 오자회담을 하다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급하게 식량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어떤 의도거든요. 네. 야당이 지금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것도 그쪽에서 급하겠지만 우리는 전국에 꼬인 게 급하다. 그럼 그것들을 함께 이야기하자라는 것이죠. 예. 그러면 함께 이야기하자는 틀은 오자회담보다 1대1 회담을 해야만 한다라는 논리예요. 근데 싸우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기는 게 마치 기싸움에서 이기는 게 이긴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요. 아니 순서가 뭐 이렇게 중요해? 그러니까 지는 게 이기는 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꼬인 정국을 풀 수 있는 그러니까 이
극단의 정치 속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고 민생을 중요시하는 모습을 먼저 보이는, 즉 먼저 양보하는 사람이 오히려 내년 총선에서 이 중도층에게 합리적인 세력으로 비춰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국면이 지금은 장외투쟁 국면에서 이제 원내투쟁 국면으로 전환되게 되면은 누가 이걸 풀어냈느냐가 오히려 국민들에게 플러스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청와대나 황교안 대표 한국당이 언제까지 이렇게 기싸움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먼저 양보하는 사람이 오히려 국민들에게는 더 호감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박지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만나줘라 뭐 이런 얘기도 올리긴 했더라고요. 민주평화당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민주평화당이 오늘 신임 원내대표를 뽑았습니다. 유성현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의 한 축이잖아요. 선거제 개편안과 관련해서 예사롭지 않은 발언을 했거든요. 저희가 그래픽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일단은 개편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의원수 변화를 얘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도 나왔어요. 316에서 317석으로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 이 숫자 어떻게 나온 겁니까? 어떻게 나온 거냐면, 자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한다는 건 처음에 이제 안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지역구 28석을 줄여야 되거든요. 지역구 28석을 줄이는 대신 그만큼 비례대표로 늘리겠다. 즉 300석을 그대로 두고 지역구를 줄이고 그만큼 비례를 늘리는 안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안에 그 협상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28석을 줄여야 되는데 28석은 당연히 인구 비례로 줄여야 되겠죠. 인구 비례로 줄이게 되면 전북이 가장 지금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라남도 전북 다 합쳐서 약 6석에서 7석 정도 지금 계산이 됩니다. 6석에서 7석이라면 28석에서 굉장히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수도권도 일부 포함이 되긴 하겠지만 그렇다면 호남을 지역구로 둔 의원이나 혹은 호남을 베이스로 둔 정당에서는 아니 우리가 어차피 지금 비례대표를 어떻게든 더 늘리려고 했다가 지역구 줄어들면 별 효과가 없잖아요. 그러면 사실 뭐 이 민주평화당만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뭐 종로구도 사실은 뭐 해당이 되지만 몇몇 서울 수도권에서 지역구가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의원들은 내심 당연히 의원수를 더 늘려서 지역구를 줄이지 않고 비례대표만 늘리는 그거를 지금 생각하는 의원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총선을 앞두고 하는 선거구 획정은 무조건 자신들의 금배지를 어떻게 늘리냐, 자신들의 정당의 이 수를 어떻게 늘리느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 처음부터 지금 더불어민주당 안은 확정될 수가 없는 안이다. 분명히 28석을 줄이는 데 있어서 불가능하다. 28석을 단숨에 줄이는 건 이런 어떤 그 전망을 내놓은 게 바로 이 유성현 원내대표의 이 이야기 때문에 먼저 전망을 한 것이죠. 이게 선거제 개편안이 삐걱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은 그 같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던 뭐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나 공수처법 같은 경우에도 표결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당연하죠. 이게 지금 선거구 개편 때문에 이 패스트트랙하고 공수처법도 같이 거기에 붙일 수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의원수 이게 확대냐 또는 뭐 축소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견이 계속 생기면은 이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법 이거 통과되기도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패스트트랙이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게 무슨 뭐 이미 통과되는 법안이 아니잖아요. 기한을 정해놓고 그때까지 다시 협상하라 이제 이런 뜻인데 이게 참 산 넘어 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평화당에서 뭐 의석수 지금 뭐 늘리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언제까지 평화당이 또 의석수 늘리자라고 얘기할지도 모르는 겁니다. 이게 또 상황이 변하고 정계가 개편되면 또 다시 원안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보수 빅텐트 얘기가 나오면 또 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정치권의 이해에 따라서 아무래도 상당히 많은 변화를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 39주년입니다. 그런데 오늘 국회에서 주목할 만한 기자회견이 열렸거든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성조원들 그런 분들은 한결같이 헬기 사격을 지금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객관적인 방법으로 5월 21일 낮에 UH-1H 소형 헬기로 M60으로 머신 러닝을 했다고 그렇게 제가 보고를 했고 그 위치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도청 주변에서 했고
그리고 27일 광주천 상류 거기에서 위협 사격을 했다라고 이렇게 제가 보고를 했습니다. 은밀하게 이제 그 고층을 진압하러 들어가는 과정에서 5층 건물에 있는 저격병이 있다 하는 첩보를 저희들이 입수를 했습니다. 헬기로 저격을 하는 그런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호버링 스탠스 상태에서 사격을 하는 것은 실시간으로 명령을 받습니다. 주한미군 정보요원 출신인 김용장 씨가 오늘 이제 국회에서 증언을 했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주시죠.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는 전두환 전 대통령,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발포 명령을 내렸다라고 알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김용장 씨의 증언에 따르면 5월 21일이 어떤 날이냐면 전남도청에서 오후 1시에 계엄군이 실제로 총을 발사한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21일 날이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5월 21일 정오 12시에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 전 보안사령관이 헬리콥터를 타고 광주에 가서 실질적으로 사격 명령을 내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발포 명령은 방어지만 사격 명령은 공격 명령을 내렸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게 참 중요한데 북한 특수군이라는 어떤 주장이 있지 않았습니까? 진원 씨 등등. 그런데 지금 김용장 씨는 북한 특수군이 아니라 남한 특수군이다. 즉 보안군이 이 시민으로 위장을 해서 들어가서 그 장갑차를 탈취하고 선동을 하고 했던 어떤 역할을 북한 특수군이 아니라 남한 특수군이 했다.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다음에 허정은 씨 증언 중에 제가 굉장히 눈여겨본 대목은 뭐냐면은 집단적으로 그 시민들을 학살한 다음에 태웠다. 불태우는데 너무나 뭐 계속 이 시체들이 너무 많아져서 아예 수장을 시켰다. 뭐 이런 식의 증언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증언이 왜 중요하냐면 실제로 이 시체들을 지금 계속 찾아내고 있는데 아직 계속 교도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굴하는데 발굴한 성과가 없거든요. 근데 수장을 했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단초. 그러니까 이 숫자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학살됐다고 하는데 뭐 3,000명이다 하면 그 갭이 어디에 있느냐? 아직도 못 찾은 그런 시체들은 어디에 있느냐? 시신들은 어디에 있느냐? 거기에 대한 어떤 단초가 허정은 씨 어떤 증언으로부터 나올 수 있었다. 이 세 가지가 지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 김용장 씨 증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서를 만들어서 그게 위 상부까지 미국 상부까지 뭐 올라갔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좀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건 좀 내용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카터 대통령이 당시에 자신이 이제 밑선에서 작성한 보고서가 올라가고 그래서 당시 카터 대통령이 읽은 것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뭐 미국의 그 정보 문서 중에 이제 보안이 해제된 것 중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문제고 그래서 이건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근데 이제 김용장 씨의 이번 그 인터뷰에서 좀 눈여겨볼 지점이 사실 과거에도 제아나 이 진보 쪽에서 이 광주 학살이라고 하는 게 신군부가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상황을 몰고 갔다 이렇게 주장하는 인사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제3자라고 할 수 있는 군 출신 또는 정보기관 출신에서 사실은 이게 그동안에는 뭐 북한군 출신 광수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오히려 그게 신군부 측에서 동원된 고도의 정치적인 그런 어떤 조작이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증언을 한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제야 정치권에서 얘기했던 거를 오히려 이제 뒷받침을 해주는 증언이 된 겁니다. 물론 이 증언이 맞느냐 여부는 조금 더 확인이 돼야 되는데 좀 그런 점에서 5.18 진실규명위원회 다시 이제 특히 만드는 이런 법안들이 좀 앞으로 국회에서 좀 통과가 돼서 이런 것들을 포함해가지고 같이 한번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어떤 계기점을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시간이 있다면 짧게 교수님 말씀을 좀 덧붙이고 싶은 게 지금 2017년 8월 24일 5.18 기념재단이 발굴한 문건이 있습니다. 이 문건은 광주 소요 사태라는 일지라고 써져 있고 505 보안부대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안을 들여다보면 80년 5월 21일 자정에 전교사는 전투교육사령부입니다. 전남대 주둔 병력의 실탄 장전 및 유사시 발표 명령을 하달했다라고 써져 있는 문건입니다. 이 문건으로 5.18 기념재단이나 5.18 그 유족들은 어떻게 주장을 하고 있냐면 이미 5월 21일 자정 이전에
발포 명령이 나왔고 실탄을 지급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완전히 뒤집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다음에 오후 1시에 개헌군이 전남도청 앞에서 발포를 합니다. 그래서 김영작 씨는 12시에 헬기에 도착해서 사격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1시에 발포를 한다고 하는데 발포는 전남도청에서만 발표된 도청에서만 발표된 게 아니라 예. 전남대에서도 발표가 됐는데 전남대에서는 12시에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면 12시에 정오에 떨어진 사격 명령을 내렸는데 전남도청은 그렇다 치더라도 전남대에서 발표한 건 어떻게 된 것이냐. 이게 갭이 있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북한 특수군인 줄 알았는데 남한 특수군이다라고 표현한 부분은 이것이야말로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알려졌냐면 흥분한 격분한 시민들이 아시아 자동차로 가서 장갑차를 탈취한 다음에 차량들을 습격을 하고 또 경찰서 습격했다. 이렇게 지금 5.18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었는데 이 김영작 씨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거는 어쨌든 북한 특수군이 아니고 남한 특수군이고 일반 시민들이 할 수 없는 그런 폭동 같은 거를 일으켰다고 표현을 해요. 네. 그렇다면 굉장히 이게 남한 특수군이든 북한 특수군이든 이것을 탈취한 사람들은 시민들이 아니었다라는 증언이거든요. 네.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5.18과 관련해서 굉장히 순수한 그런 입장이라고 봤는데 남한 특수군이든 북한 특수군이든 폭동을 일으킨 폭도들이 있었다라는 증언이나 마찬가지라서 이건야말로 팩트 체크를 제대로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제 증언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 증언이 정말 타당한지를 뭐 자료라든지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검증할 필요는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지금 단정할 수는 없는 거고 일단 주장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부합하는 증거들이 있는지 그런 걸 또 찾아 나가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오늘 토요일에 이제 5.18 광주민주화운동 39주기를 앞두고 이제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내용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 그리고 박창환 장한대 교수와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서희건설 지역주택조합 잘하는 거 아시죠? 거품이 쫙 빠진 착한 가격,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맞춤 설계. 내 집 마련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바로 오세요. 전국 100여 개 모델 하우스와 서희 고집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서희스타일스, 서희건설. 배우 박소연이에요. 좌우로 정렬 2588 대리운전 2588 박소연. 좌우가 똑같아요 2588 대리운전 좌우로 정렬 2588 저는 식사도 수면도 작곡도 이 소파에서 다 해요. 카드 신청도 여기서 합니다. KB 국민카드 간편심사 톡 이런 게 디지털 이지 라이프 디지털 이지.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면서 때일은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우선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14도로 오늘보다는 낮지만 예년 기온을 2도가량 웃돌며 선선하겠고 한낮에는 26도까지 기온이 오르는 등 오늘보다 3도가량 높아 조금 더 더워지겠습니다. 내일은 대부분 지역에서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 영남 해안에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 영남 내륙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 구름량이 줄면서 자외선이 더 강해집니다.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보이니까요. 외출하시는 분들은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바르고 모자와 선글라스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도권을 중심으로 종일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약한 황사의 영향으로 서해안과 일부 내륙의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예년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14도, 대전 14도, 광주 16도, 부산 17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예년보다 4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26도, 대전 28도, 광주 29도, 부산 22도로 예상됩니다. 기온이 점점 오르면서 주 후반에는 한여름처럼 덥겠고 금요일에는 제주도와 남해안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월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